정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더 잘생기셨네요. 네, 오늘 메이크업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제가 우선 본격적인 네네. 질문에 앞서서 제가 정 교수님이 그동안 출연하셨던 방송의 내용들을 네네. 거의 한 2년간 제가 좀 리뷰를 했습니다. 네네. 그 중에 가장 제가 유튜브에서 관심이 있었던 유튜브가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델타 감염이 한참 확산되던 4차 웨이브, 4차 네네. 파동 네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SBS에 출연하셔가지고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감염자가 넉 달 전에 네네. 20만 명에 불과하지만 네네. 순식간에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고 500만 명이 되어야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 당시에 SBS 진행하던 기자가 500만 명 하니까 도저히 네네. 아무도 믿지를 않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불과 넉 달이 지나서 정 교수님의 그 예측이 맞았어요. 혹시 어디 이 미아리 이근방에 점집 이런 거 가시는 건 아니죠? 네. 저희가 이제 직업 자체가 감염병의 유행을 예상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때의 예상도 틀렸죠. 저희는 틀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요. 예. 지금은 500만 명이 아니라 한 1,400만 명 정도로 1,400만 명. 네, 조금 더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 능력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전파 능력이 높은 것 때문에 남은 감염자가 더 늘어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신의 효과가 델타 때보다도 더 감소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라는 관점에 봐서 어느 정도의 그 감염으로 면역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델타 변이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아있는 감염자의 측면에서는 델타 변이 때보다 상황이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델타 변이보다 중증화율이 거의 5분의 1 정도 낮아져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암이 공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도 정 교수님 나오시자마자 막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수시로 정 교수님께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양성률이 일주일 만에 9%에서 무려 26%로 증가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4명 중에 1명은 양성으로 판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이렇게 급속히 변할 수가 있죠? 지난 한 2주 동안 우리나라 방역의료 체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방역의료 체계가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3T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3T. 네, 진단 검사를 하고 접촉자를 추적을 하고 격리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이때까지 성공적으로 유행 확산을 억제해 왔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난주부터는 더 이상 3T 전략이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진단검사 체계도 기존의 우리나라의 진단검사 체계가 PCR 기반의 진단검사 체계였습니다. 예. 그런데 PCR 기반의 진단검사 체계에서 이제는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한 검사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렇다면 양성률의 지표 정의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양성률의 지표 정의가 분모가 전체 검사 건수가 아닙니다. 전체 검사 건수가 아니고 의심 환자 중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를 하는 거라서요. 지금은 의심 환자의 기준도 조금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유행도 심각해지면서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확산세가 너무 커지면서 양성률이 높아지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진단검사 체계가 예전에는 PCR 검사를 바로 시행하던 거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다시 한번 PCR 검사를 하는 그런 2단계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서 양성률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PCR 체계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잠재적인 환자들이 있었는데 신속 검사를 하면서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을 조금 반대에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가 PCR 진단 검사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PCR 진단 검사는 이때까지 나온 검사 중에 가장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검사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감염자도 잘 찾아낼 수 있는 검사였죠. 하지만 반대로 신속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특이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민감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매우 어려워하시는데 저도 이제 예방의학 강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가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맞는 사람을 맞다고 할 확률이고요. 특이도라고 하는 것은 아닌 사람을 아니라고 할 확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맞는 사람을 맞다고 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위음성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음성이 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양성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속항원 검사를 쓴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제 숨겨져 있는 감염자까지 다 찾아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PCR 진단 검사가 가지는 기본적인 가치가 PCR 진단 검사를 함으로써 숨겨져 있거나 무증상이거나 매우 초기의 감염자를 찾아내는 것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확산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PCR 진단 검사가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신속항원 검사를 쓰게 되면서 그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반대로 신속항원 검사를 쓰게 되면서 이런 숨겨져 있는 감염자로 인한 전파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를 함으로써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속하게 테스트는 하지만 위양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실제로는 갖고 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더 확대가 되니까 뭐 10만 명, 17만 명까지도 지금 예상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일. 네, 저는 이제 PCR 기반의 진단 검사 체계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방역상에 있어서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를 합니다. PCR 진단 검사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최대한 확산세를 억누르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하지만 신속 항원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서 치료하는 전략으로 바꿔가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네. 과거의 억제 전략에서 완화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진단검사 변화 같은 것들이 한 2주, 3주 정도 사이에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거의 모든 이유의 전부이고요. 이게 PCR 진단검사를 가급적 오래 유지하면 확산세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방역상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있지만 지금의 방역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확산세는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좀 굉장히 늦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억제 전략을 유지하고 있었던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가 있었고 우리나라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국가, 특히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먼저 오미크론 대유행이 도달을 하면서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주부터는 완전히 3T 전략이 사실상 포기가 되었고 억제 전략에서 완화 전략으로 이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요. 지금은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찾아온 환경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3T 전략, 진단, 추적, 격리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를 캐파를 네네.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속하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네네.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계절 독감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문제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를 계절 독감처럼 다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네. 계절 독감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언젠가는 이렇게 다뤄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계절 독감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계절 독감만큼 덜 위험해져서 계절 독감처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밖에 다룰 수 없게 되는 환경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진자의 숫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나치게 유행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모든 분들에게 과거의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계절 독감처럼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계절 독감처럼 다룰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환경이 생겨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번 주부터 특히 10일부터 재택치료에 대한 지침도 바뀌고 자가격리에 대한 지침들도 많이 바뀌면서 어느 정도는 계절 독감처럼 다루는 중간 정도 단계에는 도달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계절 독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절 독감보다 전파 능력은 5배에서 10배 정도 높은 데다가 치명률도 2배 정도 높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감염병을 계절 독감처럼 치부하기는 매우 어렵죠. 하지만 계절 독감처럼 다루지 않을 방법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확산 속도가 너무나 빨라져 있는 상태이고 의료적인 대응 역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절 독감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다룰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미크론 변이가 계절 독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절 독감처럼 다뤄지려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방역에 신경을 쓰면서 노력을 해왔던 것이고요. 저는 계절 독감처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엔데믹화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엔데믹화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백신이 나와 있어서 백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중증화와 전파 속도를 줄여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치료제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어서 빨리 진단을 했을 때 경구용 치료제나 아니면 일반적인 치료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상을 추가적으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단 검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갖추어진 게 인플루엔자이죠. 하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은 어떻게 보면 의료적인 조건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의료적인 조건에서 넘어가서 방역상의 조건을 본다라면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전체적인 면역 수준이 매우 높아져야 됩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벌써 수천 년, 수만 년간 인류에서 유행을 해왔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면역 수준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하지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등장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감염으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지금은 유행이 너무 급격하게 확산이 되는 거고 이 정도의 유행 규모를 독감이나 아니면 풍토병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의 의료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이 만족된 다음에 대규모의 큰 유행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엔데믹 아니면 계절 독감처럼 다룰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이제 17만 명이라는 방역대책본부에서 전문가 의견들을 취합한 결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결과를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3월에서 4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큰 유행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한 번의 큰 유행이 지나가고 나면 전체적인 면역 수준까지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점점점 엔데믹화가 가능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치자분들께서 정 교수님이 나오시니까 시청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질문도 많이 주십니다. 아유 교수님, 뽀글이님께서는 저 코파라 애청자에서 거기서 자주 뵀는데 여기서 뵙네요. 크크크크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니 참 좋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런 칭찬의 글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악플들도 많이 달리는데 엔데믹이 뭐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팬데믹과 엔데믹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도 엔데믹이라고 하는 게 매우 애매한 겁니다.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풍토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풍토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유행을 하지만 그 유행이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을 정도의 유행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절마다 유행하는 인플루엔자가 엔데믹과 팬데믹의 사이에 걸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위험도가 낮은 일반적인 감기라든지 아니면 수두라든지 홍역 같은 것들은 이제 엔데믹화가 거의 다 완료가 된 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디서부터 팬데믹이고 어디서부터 엔데믹이냐라고 나누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 기준에 있어서는
사회가 이 감염병을 위험하다라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많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팬데믹이 되는 것이고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엔데믹이 되는 것인데 저는 코로나19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팬데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미크론 대유행이 저는 2월, 3월에서 4월 정도가 가면 다 지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한 발자국 더 엔데믹에 가까이 간 것이죠. 그때가 되면 이 정도는 주변 사람들도 많이 걸려봤고 걸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도 알고 있고 의료 체계도 잡혀 있고 경구용 치료제도 있고 그런 상태라면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 감염병이 조금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엔데믹에 점점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는 계속 이 정 교수님 처음 시작할 때 넉 달 전에 500만 명까지 증폭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오셔가지고는 그거보다 더 될 거다. 뭐 1,300~1,400명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엔데믹을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구의 뭐 한 4분의 1 내지 뭐 절반 정도까지도 한 번쯤은 경험을 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절 독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한 번씩 걸리고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초래가 돼야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방역에 있어서 스웨덴처럼 자연 면역을 추구하는 전략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의견도 많이 주셨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강력한 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최대한 미루고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으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방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양극단에 있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 의견들이 다 과학적인 근거와 어느 정도의 배경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각각 두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도 분명한 상태라서 저는 지금의 해결책은 그 가운데 어디에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서 최대한 중증화를 억제를 하고 전파 능력을 줄인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은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해야지 이 상황이 완전히 끝난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1,000만 명 정도 감염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집단 면역을 설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숫자가 기초 감염 재생산수라는 숫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한 명의 감염자가 있었을 때 그 감염자가 자연적인 상태에서 몇 명의 새로운 확진자를 만들어내는가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파 능력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가 된다. 한 명의 감염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0명의 새로운 감염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0명의 새로운 감염자 중에서 9명이 감염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지 한 명이 한 명만 만들어내는 거니까 더 이상 유행 규모가 커지지 않거든요. 그게 집단 면역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90% 정도라고 본다라면 지금은 좀 아쉽게도 3회 접종한다고 하더라도 10주 정도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50에서 60%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접종률이 85% 그리고 3차 접종률이 거의 60% 이상 초과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만으로 그러면 면역을 얻을 수 있는 전체 국민의 비율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30에서 40% 정도의 국민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감염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감염자가 남아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한 50% 정도 커버가 되고 남아있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감염이 되면서 중증화율을 관리를 하면서 유행이 진행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유행이 종식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외신이 하나 뉴스가 막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영국에서 아마 실험 결과인 것 같은데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연구를 통해서 한 가정 내에 코로나19 양성 환자가 있다고 이 다른 구성원들이 전염될 비율이 의외로 높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했다. 즉 연구진이 18세에서 30세 남녀 36명에게
직접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한 뒤에 이들을 통제된 환경에서 2주간 관찰했는데 실험 참가자 중에 절반인 18명만 양성을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 그 주목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그 알트만 면역학 교수는 똑같은 코로나19 환경에서 사람마다 왜 반응이 다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됐는데 특정 유전 인자와 관련이 있다 이런 그 결론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즉 이 A24형 항원 보유자이면서 과거에 감기를 앓았던 사람은 막강 면역이 생겨서 결국 슈퍼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 같은 곳에서 이 유전자별 면역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그 실험 결과를 보면 인류가 늘 이런 질병이나 여러 가지 외적 환경 속에서 우세종들이 많이 이렇게 말하자면 인류의 우세종들이 혈통적으로 DNA를 계속 보유하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정말 요즘에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인구 집단을 가장 넓은 관점에서 보는 학자이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연구처럼 유전체 레벨까지 내려가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는 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구의 관점이 그래서 당장 팬데믹에 대응에 도움이 되는 연구인가를 저는 항상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근데 유전형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감염이 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형질의 경우에는 더 중증화가 많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문제는 지금의 왜 우리의 국민들에 있어서는 개인이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 유전자가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당장의 팬데믹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2달에서 4달 정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규모의 유행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실질적으로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연구이고 재미있는 연구긴 하지만 당장의 대응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네. 자, 정확한 정보 코안심 TV를 여러분께서 18일까지 시청을 하시면은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고 우리가 사상 초유의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지금 저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나는 의사다 팀이 12시간 생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송을 여러분께서 놓치신다. 이거 여러분 손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알리는 것이 이런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그 계기가 되는 것이고 소스가 된다. 그리고 또 요즘 보면 유튜브 같은 곳에서 정말 잘못된 정보, 그 가짜 뉴스에 가까운 그런 정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요, 당장 끊으시고요. 그거 한번 들어가셨다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런 거 추천합니다. 뭐 근묵자흑이라고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뭐 검은데 노는데 같이 어울리지 마라 이런 것처럼 좋은 정보, 정말로 그 질적으로 수준 높은 이런 전문가들이 출연하는 방송에 여러분 의존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가짜 뉴스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재훈 교수님이 큰 역할을 해주시는데 누가 또 악플을 달고 그런다는 겁니까? 물론 그런 분들 너무 맘상해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멘탈이 튼튼한 편이라서 네, 괜찮긴 한데요. 근데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이번에 코로나19의 대응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봐서 사망자도 가장 적은 국가가 될 수 있고 경제적인 피해도 적은 국가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의 경험이 다음에 또 팬데믹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에 팬데믹이 왔을 때에도 백신 접종률이 지금처럼 높을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에 있어서 잘 참여를 해주실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당장의 위기는 넘기는 데 매우 도움이 됐겠지만 지금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 팬데믹 대응까지도 공유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되고 교훈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잘못된 정보가
교정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 교수님이 언론 인터뷰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이 우리나라만의 경우가 아니고 전 세계가 같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응 방식은 국가별로 모두 상이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 모델이 있고 중국과 같이 완전히 통제 방식으로 가는 곳이 있고 우리는 락다운을 하지 않으면서 봉쇄를 하지 않으면서 이 정도로 유지를 해왔는데 공격은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어떤 때는 영국의 뭐 프리미어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보면 관중들 꽉 차 있는 거 봐라 영국은 저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망자는 수십만 명이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한 6천 명 조금 넘어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리스크를 같이 분산하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함께 짐을 지는데 먼저 질 것이냐 조금씩 나눠서 질 것이냐 나중에 질 것이냐의 문제지 총량의 합으로 보면 모두가 같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팬데믹에 있어서의 피해의 총량은 어떻게 보면은 감염자의 측면에서 본다라면 일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피해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존재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이나 경구용 치료제나 아니면 지금처럼 조금 바이러스 중에서도 중증화율이 낮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때까지 저는 2년 동안 시간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을 번 동안 만약에 그 시기에 피해를 받았으면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이 그 피해를 온전히 다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때만큼 우리가 피해를 잘 미뤄왔기 때문에 지금은 피해를 받고 있지만 그 피해의 전체적인 크기는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가 간의 비교 같은 것들이 그렇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그 맥락들이라든지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방법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은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저도 외신 기자들이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방역 전문가들과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그 나라 안에서의 방역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이 많으세요. 백신 정책이나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심지어 손실 보상에 있어서도 미국 전문가, 영국 전문가, 뭐 독일 전문가랑 이야기해 보면 다 자기 나라 정책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상황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못되고 있는 것들은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가 많은 것처럼 다른 국가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그래도 거시지표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사망자 숫자도 매우 적은 편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성과에 있어서도 유럽이나 미국 국가가 2020년과 2021년에 성장률을 2년치를 합계를 해서 보면 매우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그 반등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더라도 2년 동안 심각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주요 OECD 국가들끼리의 GDP 비교나 성장률의 비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성과에 있어서도 큰 피해 없이 막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문제가 저는 아까 중국 말씀해 주셔서 저는 중국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중국 방역이 저는 옳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중국은 아직까지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백신 접종, 2회 접종이 끝나고 나서 그때는 유입 사례가 있으면 국가 정체를 봉쇄하거나 도시 전체를 봉쇄하고 PCR 진단 검사를 해서 하나도 그 사회에 코로나19를 남기지 않는다라는 전략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략은 단시간은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시간 동안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장기간으로 갔을 때 이 전략은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전파 능력이 높기 때문에 중국은 피해를 너무나 많이 미뤄오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아까 피해를 우리가 2년 동안 미뤄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피해를 미루는데도 드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피해, 이런 것들도 결국은 피해를 미루는 데 드는 비용인데, 중국은 피해를 미루는 데 정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소모를 하고 있고, 언젠가는 감당해야 될 피해이고, 이미 더 이상은 피해를 줄일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런 방식이 장기간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방역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를 보면 방역 패스에 대한 논란도 있고,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 아니면 백신 접종이 이득인가 손해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우리 방역 체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과학계에 있어서도 이런 근거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면 다음 팬데믹에 있어서 발전이 없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체계라는 것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중국 요즘 뭐 동계올림픽 한창이고, 어제 쇼트트랙 보다가 열받은 국민들 참 많아서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는 참 좋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스포츠는 스포츠고 또 국가 간의 관계나 방역은 방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냉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바로 올림픽이라는 그 부분을 잘 치러야 되는 거, 네네. 그리고 올해 이제 시진핑의 어떤 사실상의 영구 집권을 위한 권력 체계의 공고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방역의 성공이 경제적인 부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데, 어제 어느 외신에 보니까 이런 그 국가적인 행사가 끝난 뒤에는 결국은 중국도 경제 성장률이 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일부 뭐 회복됐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같은 곳에서 언제까지 완벽한 제로 코로나를 갈 수 없고, 그런 부분들에서 나중에 이제 할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폭발적인 어떤 감염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중국도 고령층이 많거든요. 기저질환자들도 많고요. 그럴 경우에는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망자가 쏟아질 것이다. 이런 그 분석의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거의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불행한 이유가, 원래는 없었어야 될 피해를 순수히 받기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팬데믹이라고 하는 감염병 위기는 없으면 좋은 것이고요. 안 오면 안 올수록 좋은 이유가, 팬데믹이 도래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팬데믹에 있어서 최대한의 이슈는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피해를 어떻게 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하지만 이때까지 2년간의 경험을 보게 되면 팬데믹에 있어서 지나친 통제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피해를 미루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단기적인 경제적인 영향을 우려를 해서 방역을 조금 느슨하게 한다거나 방역을 푸는 것도 나중에 유행이 심각해지면서 인명 손실이 생기게 되면서 더 강력한 통제를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큰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양극단에서 다 확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방역을 매우 극단적으로 강력하게 하는 것과 방역을 느슨하게 하는 것 사이에 중간 지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지난 2년 동안은 어느 정도 중간 지점을 찾는 데에는 성공을 한 편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정부의 대응에 대한 얘기를 좀 남은 시간 동안 하려고 합니다. 현재 검사 체계와 진료 체계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추가적인 개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택 치료자 관리가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이런 그 집중 관리군으로 지금 개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산소 포화도 측정기 같은 이 재택 치료 키트 지급 대상도 집중 관리군으로 지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관리군은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하다가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 등에서 이 비대면 진료나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필요한 조치라기보다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지금 방역 정책,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급격한 변화들이 있습니다만 그 변화라는 것이 오미크론 대유행이 도래하는 상황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한계 때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면
이런 것들을 이런 조치들이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매우 합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합리적이고 냉철하고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런 조치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달, 두 달 정도의 이행 기간들이 충분히 존재했었거든요. 네.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해왔던 3T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왔다라는 것을 미리 어느 정도는 알려드릴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변화라는 것이 지금 이런 변화들이 의료 체계가 지속 가능하게 하고 방역 체계가 유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기는 합니다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때까지는 감염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이게 어느 정도는 손을 놓아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좀 친절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도 3만 명대가 나왔고 아마 내일과 내일 모레가 되면 더 급격하게 계속 증가하게 될 텐데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모든 분들에게 완전한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게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고위험군에게 선별적으로 이런 조치들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재택치료 키트가 지급이 됐는데 혹시 그 물품 내용은 좀 보셨습니까? 네, 물품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근데 재택치료 키트 중에 저는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산소 측정기, 산소 포화도 측정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저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산소 포화도 측정기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일반적인 물품이고, 그리고 재택격리나 자가치료를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들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산소 포화도 측정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재택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게서 자신의 증상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호흡곤란이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해드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산소 포화도 측정기라는 것이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빨리 이송해 드리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집중 선별 이제 집중 치료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집중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지급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집중 관리 대상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 기반으로 중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이것도 당연히 이제 50세 미만이고 접종이 완료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화율이 매우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그 물품 변하는 것만 해도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 대해서 왜 이것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기저질환자들은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임상의사가 아니라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좀 이제 예.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예.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폐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폐렴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폐가 우리 몸에 산소를 교환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폐에 염증이 생겨서 폐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중증으로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하면서 산소 포화도가 정상보다 낮게 되면 중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보면서 병원으로 입원하신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인터넷에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자료화면으로 좀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 동맥에서 뽑은 혈액의 적혈구에서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걸 동맥혈 가스 검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펄스 옥시미터 검사법, 즉 맥박의 산소 측정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적외선을 투과해서 반사되는 그 빛을 계산해서 혈액 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법. 이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손가락에다 끼워가지고 그것을 네네. 측정하는 방법이고, 또 보니까요, 제가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여러분들 그 웨어러블 워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손목에 차는
제품들에 이미 기존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로 어느 정도는 대체가 가능하고요. 전문 의료기기만큼의 정확도는 아니지만 네. 핸드폰에도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붙어 있는 제품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로 모니터링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예. 문제는 그런 것들이 의학적인 용도로 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승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완전히 의존하는 게 위험할 수 있어서 공식적인 지침이나 가이드에 그것을 쓰세요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죠. 저도 이제 올 1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그 CES 네. 쇼에 제가 갔다 왔는데 네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정말 핫하더라고요. 네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도 있었어요. 공기 중에 그냥 공기의 감염만으로도 뭐 불과 1분 만에 바이러스를 체크해주는,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를 체크해주는 기계들도 있고, 이 반지처럼 끼고 다니는 여러 가지 그 웨어러블 그 디바이스도 있는데 측정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미국의 그 승인을 받았느냐라면 현재 승인 신청 중이다라고 다 얘기하거든요.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의 차이에 대해서 그 상당히 신뢰도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원래 저도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제가 저희 병원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네. 사업들을 할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예. 그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전문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게 효과성에 있어서의 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완전한 검증이 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승인 받았다는 의미의 나머지 하나의 의미 중에 하나가 사용하는 것이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다라는 이익이다. 관점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아직까지 승인 절차 중이다라는 것은 효과성이나 아니면 검증이나 신뢰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 제도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면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정말 다양한 기술들, 다양한 뭐 여러 가지 방법들도 나와 있고 국가의 R&D 과제로 나와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게 활용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보수적인 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사실 비대면 체온 측정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대면 체온 측정 기계에 있어서 그게 과연 잘 밸리데이션이 된 것인가? 우리가 아침마다 건물의 그 발열 체크를 통과를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증상이 있는지 문진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인가? 그리고 저 기기로 도입됨으로써 우리가 방역상의 이익이 한번 제대로 평가가 된 적이 있는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저도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의 도입과 이런 기술의 발전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임상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원의 낭비로 이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어서 네. 좀 약간 옆길로 새긴 했습니다만 저는 아니, 항상 이런 굉장히 기술의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아셔야 될 게, 흔히 우리가 이제 발열 체크의 화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체크기 자체의 90%가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의 소프트웨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열을 체크하는 거라기보다는 얼굴의 이미지의 전체적인 정보를 판단해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범죄자를 사전에 가려내는 데 있어서 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열 체크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런 일반적인 로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그것을 인공지능에 의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은 데이터가 뭐 많으면 그냥 정보 자체로는 메타데이터가 쓰레기지만 그것을 잘 분석하고 누적되다 보면 결국 유의미한 결과들로 가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를 잘 모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문제가 이제 데이터의 관점보다는 측정이 정확하게 되냐, 그러니까 방역상에 있어서는 특히 발열 체크에 있어서는 발열 체크가 정확하게 되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많은 부분에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그렇게 충분하거나 검증이 다 되어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근데 저는 항상 강조가 드리는 것인데, 저는 방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이 똑같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쉬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파도 학교를 가는 게 미덕이던 시절이 있었고 네. 아파도 출근을 하고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회사를 위한 그렇죠.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주변 사람들을 전파시키고 감염시켜서 다른 사람들도 아프게 해서 회사나 학교 전체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증상이 있으면 진단검사를 받고 쉬는 것들이 앞으로의 문화에 있어서도 잘 정착이 된다라면 훨씬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옛날에 그런 얘기 전 참 많이 우리가 선전에 듣지 않았습니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네. 이게 사실 전문가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흔히 뭐 돌팔이라고 하나요? 그런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체크를 잘못 오도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몸 내가 잘 아니까라고 하다가 병원에 가지 않거나 뭐 코로나 증상이 있을 때도 나는 이거 이겨낼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정확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장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비대면 원격 그 진료 일반 의원들 지금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해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재택 치료에 있어서 비대면을 열어둔 것은 말 그대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어둔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증상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괜찮으신지 확인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서비스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발전해야 되는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의 팬데믹에 있어서는 50세 미만의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사실상 병원 방문이라든지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창구조차도 없는 것이라서 그 창구를 저는 열어둔 정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되게 원격 진료라는 부분이 있고 비대면 진료가 있고 이제 원격 진료에 물론 원격 진료에 비대면 진료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동안 원격 진료는 현행법상 상당히 불가능하다 또는 의사협회나 이런 곳에서는 의료진에서는 좀 반대한다 이런 여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비대면 진료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은 그러한 뭐 바이어스를 좀 억제하고 앞으로 이게 일반화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몇 번의 사업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전에는 그런 시도들이 규제적인 벽이 있었고,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뛰어넘으려는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논의가 조금 중단된 측면은 있지만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매우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전에 의료계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많은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라는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인식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길들이 열린다라면 전 네. 만성질환이나 아니면 이런 감염성 질환들 중에서도 경증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앞으로 더 나아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번이 이제 팬데믹 때문에 우연히 시작된 기회이지만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배달이나 아니면 여러 앱이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회의 같은 것들도 다 일상화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일상화가 팬데믹으로서 우리가 얻는 피해가 너무나 심각하지만 팬데믹 때문에 얻은 이런 기술적인 발전이 있다라면 그 다음에 있어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비대면 의료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장이 지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좋다라면은 좋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느 댓글창에 많이 들으니 더 복잡하네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또 어떤 분은 사회자가 중국 전문가이신 듯 중국 전문가도 어제 쇼트트랙 보고 열받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열받았습니다. 뭐 열받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민 아니죠. 그러나 열받는 것과 냉정하게 냉철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중국 전문가 맞습니다. 예,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조금 얘기 이제 시간이 한
30분 조금 넘어 남았습니다. 아, 네,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나요? 1시간이 이렇게 네. 쉽게 가는군요. 저는 사실 이 방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1시간을 어떻게 정 교수님과 이끌까 했는데 역시 달변이시고 너무 쏙쏙 귀에 들어오게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오늘 이 방송이 즐겁습니다. 사실. 자, 이제 역학조사도 스스로 하고 자가격리 기준도 완화가 됐는데요. 어쨌든 이 같은 조치가 앞으로 코로나19를 더 확산시키지 않을까 걱정. 아까 앞에서도 여러 번 네네. 얘기했지만 지금 댓글에도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3T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산 억제에 성공해 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3T 정책이 거의 공식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게 된 겁니다. 당연히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의 한 3주, 4주 정도 전부터는 일선 보건소라든지 행정기관들의 여력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이런 3T 전략을 추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추진할 수 없는 일들을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거기에 소모되는 자원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관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델타 변이 유행을 거치면서 중환자 진료 체계에 있어서는 그래도 많은 확충들이 있었습니다. 델타 변이 때 긴급 멈춤을 했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 확진자가 평균 7,000명 정도에 도달했을 때 중환자 진료 역량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유행에 있어서는 중환자 병상도 2배 정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추가 접종률도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다가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화율이 5분의 1 정도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확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중환자 병상은 어느 정도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는 계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산세를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용인하는 정도의 정책적인 기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개개인의 감염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현재 우리나라 위중증 환자는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숫자는 조금 줄었더라고요. 위중증 환자가 뭐 270명 네네. 뭐 이렇게 막 넘어가다가 지금 268명인가요? 네네.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뭐 1, 2차뿐만 아니고 부스터샷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맞았는데 코로나19로 입원한 중환자가 122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부스터샷을 얼마나 빨리 맞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추가 접종률이 매우 빠르게 올라갔지만 어느 정도 정체 상태에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60세 이상 중에서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구가 매우 높은 상태라서 이스라엘에서 중환자가 늘어나는 것들은 이런 영향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회 접종만으로는 효과 감소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중증화율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걸리는 감염자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중환자 관리나 위중증 환자에 있어서는 지금의 데이터가 매우 그래도 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저는 지금이 이제 우리나라 중환자의 최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의 최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들의 추가 접종률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 거기에 경구용 치료제가 들어와서 투약이 되고 있다는 것이 중환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중환자 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할 거다라는 예상이 지금의 정책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재택 치료자들은 산소 포화도를 기준으로 증상의 경중을 가늠해 보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95% 이상이면 정상적이고 91에서 94 정도면 이제 저산소증 그래서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의료진의 상담이 필요하고 만약 90% 미만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 뭐 산소 치료에다가
긴급하게 병원으로 가서 입원 치료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네, 이제 그런 기준들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 예. 상황마다 다르기도 하고, 폐질환이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요. 하지만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방법이 있다라면 그런 방법들을 참고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본인이 견디시기 힘든 정도의 고통이 있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증상이 심하시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시고 견디기 어려우시다라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송하시는 것들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3회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매우 중증화율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3회 접종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안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재택 치료 키트 중에 산소 포화도는 아주 최소한도의 증상을 체크하는 것이고 그걸로 섣불리 판단할 일이 아니고 만약에 그러한 수치가 나왔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동네 병의원들이나 보건당국에 상의를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요.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도 오미크론 시험대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새벽이 오려면 가장 짙은 어두움이 오고 있다 이런 건데요. 이 시험대를 무사히 넘기려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네, 시험을 너무 오래 치고 있어서 좀 너무 힘들긴 한데요. 네, 저는 지금의 대유행에 있어서는 한 가지 관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행 정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할 것인가? 그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감당 가능하다라면 어떻게 완화 전략으로 넘어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에 있어서 이행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를 살펴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유행 정점이 많은 전문가들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사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유행 정점에 도달했을 때 중환자 진료 체계나 경증 진료 체계가 잘 정착이 되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면 저는 그때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 패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방역 정책들에 있어서도 급격한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수준의 완화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정점에 도달했으니 내일부터 나가세요라고 국민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고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고 정점에 도달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완화나 이행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좀 국민들에게 설명이 좀 친절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국회 보건복지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절 독감이라고 하기에는 그 치명률 자체가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아직은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언제 하느냐? 물론 궁극적으로는 풍토병화 하겠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높다 이런 단서를 달았거든요. 아마 그 질병관리 당국에서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전문가들이 거의 일치된 의견이고요. 이제 인플루엔자처럼 대할 수 있지만 대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그리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우리 의료 체계의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죠. 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방역 지금 지침이 내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게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위반 시에 첫 위반 시에 15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 이렇게 낮춰주는 여러 가지 행정 조치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워낙 확산이 되고 많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진짜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좀 도움을 주자는 건데 역으로 자영업자들은 좀 어떤 슬기로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전문가로서 좀 조언을 준다면 그분들에게. 네, 사실 방역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장 죄송한 부분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고요. 근데 저희의 주장이 그분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결국은 원칙을 잘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 적용이라든지 아니면 영업 지침에 대한 준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하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있어서는 이런 방역 정책의 효과가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충분히 의미가 있겠지만, 하지만 예전만큼 우리가 방역 정책이나 전체적인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그래도 당부드리는 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까지가 큰 위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길게는 세 달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나간다라면 예전으로 많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예상들에 있어서는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 달이나 세 달 정도가 지나면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학과 교실 교수님 직접 뵈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원고도 없이 1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속속 귀에 들어오고요. 내일 모레 다시 또 이 자리에 또 출연 예정이시죠? 네. 저희 많은 분들과 친분이 있어서 예. 가급적이면 많은 시간들을 예. 채워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네네. 감사하고요. 오늘 못했던 얘기는 내일 모레 10일, 시간이 많습니다. 10일 날 다시 한번 저희 코안심 TV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